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구속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특검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내일도 불응하면 체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통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에겐 국방홍보원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 인터뷰에선 윤건영 의원을 초대해서 윤 전 대통령 비밀 사우나 논란 등 현안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의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출석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 전면 보이콧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은 뭐 건강이 문제지만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맞춰놨고 짜맞추는 거다. 정치 보복이다. 진짜 순수하게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특검 수사에 대한 저는 대통령이 이게 불만이 있다 봐요. 건강은 표면적인 구실일 뿐 불출석의 진짜 이유는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겁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눈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연이어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 여당은 반복되는 불출석에 오늘의 핑계 코너를 만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망신주기 소환이다.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튀어나오니 이쯤 되면 오늘의 핑계 코너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곧바로 피의자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불응 시 강제 구인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내일은 출석할 걸로 기대한다는 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은 과연 특검의 기대에 부응할까요? 네, 내란 특검에서 앞서 2차례 또는 3차례 인치에 불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치면 3-4차례가 되는데요. 이때 소환에 불응했고 오늘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와서 조사받으라라고 일찌감치 통보를 했는데 많은 예상대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문홍주 특검보의 브리핑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하였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김의정 위원님, 불출석할 거라고 예상하셨죠? 네, 예상은 했던 바죠. 또 본인의 내란 형사재판에도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소위 배째라 행태를 보일 거라고는 정말 예상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3개 특검에 모두 그 혐의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출석해야 될 입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단 불출석입니다. 뭐 이유도 특별히 밝히지 않았고요. 네. 이거는 3개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고요.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본인이 소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검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마저 생각이 되는데 과연 본인이 수사할 때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또 출석하지 않으면 뭐 강제 구인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저는 본인이 나와서 뭐
묵비권 행사하는 거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네. 적어도 출석해서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마지막 국민들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재용 의원님, 그럼 내일은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요. 뭐 지금의 패턴을 보면 예. 안 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특검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협조를 안 하기 위해서 그게 법리적으로 뭐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뭐 그거를 어떻게 그 방어권을 이렇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한때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있었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는 뭔가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아쉽네요. 매우 아쉽다. 일단 안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는 이게 뭐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불만 때문이다. 그래서 전면 보이콧을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하게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전에 몇 가지 언론 보도로 속보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불출석 이후로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마침 그 무렵에 브리핑을 하고 있던 특검 측에서는 기자들의 이 질문이 나오자 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바 없다라고 해서 이 실명 소견을 받았다는 주장이 아직까지 특검에는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그러면 건강 문제일지, 뭐 불만 표시일지, 뭐 둘 다일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본인이 청구했던 구속적 부심 그 재판에는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5시간 가까이 재판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특검 출석도 못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알려진 이른바 눈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는 게 지극히 만성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뭐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 출석 못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게 특검 수사나 재판에 출석 안 하고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으면 낫는 병이 또 아니잖아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그 서울구치소에도 의무실이 있고 또 바깥의 외래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외출을 허락해 주거든요. 네. 수감시설에서.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석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보이고 그냥 나오기 싫은 거 아닌가. 뭐 모든 수사나 재판 본인한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은 대응 안 하겠다, 귀찮다 뭐 이런 태도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 소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 측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불응 일지를 하나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한 페이지 꽉 찰 겁니다. 작은 글씨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면 지난 10일에 재구속됐죠. 그리고 내란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내란 특검이 재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소환을 했는데 여기에 불응했고요. 그리고 14일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뭐 특검 측에서 인치 지휘 그러니까 강제로 구치소 측에 끌어내느라고 요청하는 그 지휘까지 했는데 이게 불발됐고 7월 15일 2차 인치 집행까지 시도했는데 불발됐고요. 그 다음 날 3차 인치까지 집행을 하려다가 또 불발됐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불응일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자신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신문에는 또 출석을 해서 6시간가량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진술을 길게 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19일에 더 이상 시도할 필요 없다, 바로 기소하겠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건 내란 특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일
자신의 내란 공판,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죠. 여기도 불출석했고요. 바로 오늘 김건희 특검이 이번에는 공천개입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을 부르려고 했는데 불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 2장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불응인 상황입니다. 정강재 위원님. 예.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안 나오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어제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나가봤자 도움될 거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을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에 지금 응하는 것이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겠죠. 2017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 많이 유사한 것이 있죠.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 특검을 취재하는 언론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의 답변을 했다더라. 이것이 바로 보도가 되잖아요. 이런 여론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차라리 법정에서 이 본인과 관련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여전히 본인은 내란과 관련해서도 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강제 인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10분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 14일에 처음으로 강제 구인 조치를 특검이 얘기를 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실제로 물력을 동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데려나온 것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감안해서 앞으로도 아마 강제 구인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는데 이게 국민 법정서와 맞느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법정서를 언급하셨는데 저도 뭐 법조 취재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강제로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인치를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뭐 수사당국에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생각조차 안 해본 거잖아요. 그냥 구치소에서 집행관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 일반 피의자들의 상식일 텐데 이게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상황이라 굉장히 좀 그 다음 상황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많이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는 심평 변호사가 SNS에 잇따라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28일 어제 올린 글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관행을 깨고 겨우 1.8평 좁은 공간에 있다. 허접한 골판지 받침대 위에 식판. 윤 전 대통령 같은 큰 체구의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다. 에어컨도 없다. 라면서 인권 침해다, 정치 탄압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정치 탄압이라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이자 정치 탄압. 근데 이거는 자업자득 아닙니까? 본인이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됐고 그리고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인 거고 특검에는 본인 마음대로 제멋대로 거부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자업자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정치 탄압이다 뭐 또 서정욱 변호사 아까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불만 상황에 대해서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11개월 동안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2층에 수감되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는 그나마 시원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3층 가장 덥고 또 겨울엔 가장 추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독방 쓰는 거기에는 한 4-5명 보통 다른 수감자들 홍거방에는 4-5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데 거의 호텔급이다 그 정도면 이렇게 다녀온 분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나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도 그나마 독방을 배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혜조차 없애라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같이 홍거방에 있게 하고 운동도 같이 하게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 두고 나서 이 상황을 무슨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간 수치가 높아져서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에어컨 타령에 돈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실명 위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다 감안해서 특검에서 다 불러서 조사하는 거니까 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이정규 의원님. 일단 저 주장을 보면 1.8평보다 넓은 곳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에어컨이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좀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이제 본인이 처해 있는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계엄, 내란, 뭐 지금 뭐 재판, 그다음 탄핵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아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모든 부름에 그 아까 2페이지 정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거나 아니면 이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게 그냥 전반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이 내란이라고 이 재판에 대한 그냥 중장기적 대응 전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끊임없이 시간을 이제 회피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연시키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 빌드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몇 년 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측근들한테 진짜 이번에는 정치 탄압 받은 거 맞다라고 만에 하나 그런 프레임이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긴 하지만 예.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그 본인의 그 지지자들 그리고 미래에 이제 뭐 본인의 지지를 더해줄 사람들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부 지지층을 공략하는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김건희 씨 목걸이 이슈도 있고 해서 다룰 내용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김용남 위원님께 여쭐게요. 독거실, 혼자 사는 방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라는 뭐 저희 구치소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일반적인 여론이 많았고 실제 그래서 어제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윤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거지만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랑 수용자 간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 독방을 가고 싶어서 금품을 제공하고 독방이라는 혜택을 받는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사건이 지금 나가는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이 말은 혼거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방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수용자들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혼자 있는 것이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예. 그 피고인 겸 피의자 윤석열이 거기 지금 휴양지를 간 게 아니잖아요. 수감 시설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불만이 매우 많아요. 근데 심평 변호사가 전한 얘기가 자기가 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회 간 사람이 그 독방 안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피고인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좀 본인의 상상을 보태서 과장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방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불만이면 헌거방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옮겨줄 수 있어요. 거기 독방 가고 싶어하는 사람 차고 넘칩니다. 근데 무슨 에어컨이 없다? 아니 집에 에어컨이 있는 사람도 전기비 때문에 못 틀어요. 더군다나 그 서울구치소의 맨 꼭대기층에 수감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맨 위층은 좀 덥죠. 특히 여름에. 하지만 그 중간층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울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잘못해서 그 수감되어 있는 건데 뭐 덥다, 좁다, 뭐 온갖 불만을 다 늘어놓고 있는데 아직 교정교화가 멀어 보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댓글로 꿈결 노을님이 누가 내란 하래 자업자득이다 이런 반응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제 김건희 특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를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막 붙어서 던지자 옷깃에 얼굴을 파묻고 도망치듯 뛰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목걸이 왜 김여사 오빠입니다 지금. 김 여사가 증거인멸 시킨 건가요? 목걸이는 누가 주신 거예요? 네,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카메라를 피하는 모습인데요. 역시 어제 특검 수사는 목걸이 쪽으로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반클리프 목걸이인가요? 뭐 6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죠? 근데 전 어제 저걸 보면서 예. 일단 저 화면만 보면 그 인터넷에 김건희 여사 전 여사의 오빠 치면 사진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건 본인의 뭐 선택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특검이 다루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예. 좀 자극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마치 주된 내용처럼 보여지는 거 그거는 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진짜 모조품이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오빠 이제 새언니겠죠. 새언니한테 만약 선물을 진짜 했다고 치면 돈도 많은 분이 그 가짜 목걸이를 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뇌물로 받았다, 뭐 대가성 뇌물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는 있겠으나 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어제부터 굉장히 그 핫하게 다뤄지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한 정치적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시킬 만한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예. 이거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천 개입 같은 더 큰 줄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집중돼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부분 진술이 번복이 된 거잖아요. 물론 본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있긴 하지만 예.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고 지금 저건 한 건이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권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런 대로 빨리 좀 이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 특검에서 이 목걸이 가지고 좀 약간 뭐라 그래 세일즈를 한 건 뭐 아니겠지만 예. 이것만이 언론에서 자꾸 다뤄지는 거는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목걸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와 그 부부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회의했었느냐 또는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도 집착을 했었느냐라는 취지로 민낯을 봤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순방 당시에 찾던 그 6천만 원가량의 목걸이가 김 여사의 김건희 씨의 집이 아니라 김건희 씨 오빠의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요. 그게 어제까지의 보도였는데 오늘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그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단이 된다. 이게 오늘 새로 나온 기사고요. 그러자 특검은 이게 모조품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 6천만 원짜리가 따로 있고 이건 일종의 위장술로 거기에 숨겨놓은 것 같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은 이에 대해서 수사 상황상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김용남 위원님. 네. 지금 이 목걸이에 집중되는 거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조품으로 뭐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꿔치기 한 거다라고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심은 할 만하죠. 왜냐하면 모조품 얘기를 안 하다가 금년 5월부터 그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돈 어른 댁에서 그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발견되기 한 2달 전부터 사실은 그 고가의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라는 주장을 5월부터 하기 시작한 거로 봐서 뭔가 기획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죠. 근데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는 정식 감정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 목걸이 말고도 통일교 쪽의 청탁과 관련한 또 6천만 원 이상의 목걸이 전달 여부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생한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별다른 인연도 없는 뭐 그것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나자라고 연락을 하던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뭐 고가의 화장품, 술, 그때도 명품백 이런 거를 아무 스스럼 없이 그냥 꺼리낌 없이 받는 거를 온 국민이 동영상으로 이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다른 인연도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저렇게 덥석덥석 받던 사람이 딴 사람한테 특히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친분이 두터웠던 예를 들어서 뭐 건진법사 등을 통해서 누가 전해주는 물건들, 명품 이건 안 받았겠냐? 뭐 그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그게 본인 거냐 아니면 누가 주는 걸 받았느냐.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것도 누가 준다고 덥석 받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 않겠어요? 예. 금품 수수 의혹까지도 뻗쳐 나갈 수 있다. 김건희 씨가 이 해명을 바꾼 것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게 지인한테 빌리고 또 뭐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가 3년 뒤 최근이죠. 올 5월에는 진술서를 통해서 서면으로요. 모조품이라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들어서 모조품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특검도 모조품이라는 판단을 1차적으로 내리고 바꿔치기 했다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강재 위원님. 네. 그럼 이거 증거인멸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 김건희 여사 측이 처음에 이제 5월에 이게 모조품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부터 압수수색이 됐지만 압수수색 포함이 됐지만 실제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김건희 여사 측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모조품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느냐 그것은 김건희 여사 본인뿐밖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둬서 수사를 하겠지만 실제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뭐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앞으로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어디 가 있는지 특검 수사가 아무리 뭐 정밀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진짜 진품이 있다면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전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재영, 김유정 위원님 두 분께 짧게만 이거 여쭙고 백다이 앵커로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8월 6일에 김건희 씨가 이제 특검팀 소환 날짜를 받은 날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건은 달고 있지만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데 8월 6일 수요일 김건희 씨 잘 출석한다고 보십니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은 아마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응하고 뭐 아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김건희 전 여사는 그러지 않는 게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에 거쳐서 본인은 반드시 출석하겠다. 이거에 대응을 적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음 주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커질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목걸이 같은 이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건이 끝까지 뭐 어떤 이런 진품이고 이거를 대가성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진짜 어찌 보면은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은 전 딴 게 아니고 그 비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거기 가짜로 메고 갔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부분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증폭되면서 더더욱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해명이 계속 바뀐다는 거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되고 첫 해외 순방에 소위 짝퉁을 걸고 뭐 브로치를 하고 팔찌를 하고 나갔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단속 대상이죠. 국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소위 모조품들을 단속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그 자체로 국격이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나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소위 처음 해명과 왜 나중 이야기가 다른지 그 오빠의 장모까지 뭐 출석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다 서로 말 맞추기 하고 나왔겠죠. 모른다고 얘기했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나와서 건진이 중간에 통일교 거강꾼 노릇해서 뭔가 대가를 뭐 캄보디아 ODA, YTN 인수 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6,200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와 뭐 팔찌와 이런 것들 그 팔찌와 브로치는 모조품인지 진짜인지 그것도 밝혀야죠. 그거는 어디서 산 건지 모조인지 진짜인지 그 얘기도 지금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게 진품이라고 하면 어떤 대가성 또 누구와 연결이 돼서 이 국정농단으로 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밝혀야 될 책무가 전 특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오겠죠. 본인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백다혜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열린 국무회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64년 만에 탄생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국가와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3 불법 개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군은 군심이 흩어져 있습니다.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 대통령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의 첫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다 하셨냐라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장관님은 그 국방홍보원인가?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을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산하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겁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의 진력. 어제자 국방일보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취임 일성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안 장관이 취임사에서 세 차례나 강조했던 12.3 비상계엄 관련 메시지가 쏙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강을 잡아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국방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그대로 담아서 내란 동조 일보냐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국방일보의 편파적인 보도 배경, 윤석열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지낸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지목되면서 윤석열의 마지막 호위무사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던진 질책에 대한 안규백 장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최 원장의 향후 거취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이 인사말 하고요. 이제 인사말이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발언권을 다시 받아서 다음 순서로 넘기는 상황에서 농담처럼 잠깐 말했지만 그 상당한 파장이 또 그 무게가 계속해서 보도와 또 정치권과 또 군 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국방일보가 안규백 신임 장관의 취임사를 요약해서 국방일보 일면에 보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안규백 장관이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자 또 문민 통제 원칙에 따를 것이다 등등 중요한 12.3 불법 계엄 관련한 군의 개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성하는 그런 이런 발언들을 하나도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물론 이게 넣었던 걸 삭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약을 해서 일면에 담는 과정에서 뭐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정권 들어서 또 새 장관이 강조한 내용이 이렇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요약을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내용을 추리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빼는 거지 중요한 내용을 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가득 채우는 건 요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1961년 이후에 처음으로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고 그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내용은 바로 군이 다시는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일,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임사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뺐으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뺀 거로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국무회의 시작하는 장면만 스케치한 거를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국무회의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저렇게 회의 내용 전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인데 거기 그 생중계되고 있는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큼 뭐랄까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선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국방일보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A4 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을 기자단을 통해서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로서 나아가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이제는 제가 인사혁신처장 직무를 맡은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라고 A4 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뒤쪽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국방일보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내용으로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의도된 편집이라고 보십니까? 이 안규백 장관이 내란 척결 취지로 굉장히 취임사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짧지만 매우 강하게 안규백 장관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취임 후 국무위원 회의를 개최하면서 처음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생중계 과정에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제 중계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럼 의도된 편집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해당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켜라라고 기자에게 지시를 했었는지는 저는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실체가 규명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사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일부는 발췌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사태라는 뭐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고 비상계엄의 도구로 활용됐다. 또 12.3 비상계엄은 군 명예를 실추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랜 기간 국방일보에서 근무했었던 취재 기자가 이것이 군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렸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왜 그런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실제로 의혹을 사고 있는 최일 국방홍보원장이 개입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저는 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상황을 정리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최일 국방홍보원장 프로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KBS 기자 출신이고요.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홍보원장 자리는 개방형 국장급 자리인데 아마 지원을 해서 뽑히게 돼서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최일 국방홍보원장과 관련해서
잡으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뭐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리가 국방홍보원장이 임기 3년짜리 개방형 국장급 자리인데요. 예. 처음에 임명받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 기자 시절에 후배 언론인 폭행 사건으로 노조에서 강력 반발해서 이제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 쭉 살펴보니까 국방 그 홍보원장 자리가 기자 출신이거나 혹은 이제 군 출신 중에서도 뭐 정훈장교 출신들이 역대 번갈아서 이제 그 자리에 임명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 출신인 것만 따지고 본다면은 뭐 자격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논란이 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에서 주요 요지를 빼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축약을 하더라도 예. 그 불법 계엄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을 그거를 빼버리면 그냥 알맹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또 그에 앞서서 작년에 불법 계엄 이후에 12월 13일 날 국방일보, 그러니까 국방일보는 전 장병들이 다 용사들이 보는 것이고 예. 또 거기 그 교육에도 활용이 되는 그런 자료로서도 쓰이는 것인데, 거기 12월 13일자 국방일보 1면, 뭐 2면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 행위다. 이거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란 계엄을 그대로 옹호하는 듯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실려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을 포함해서 이거는 내란 동조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네. 파면하고 감옥 보내야 될 사안이다라고 굉장히 강력 비판했던 것인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이런 기사는 삭제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면당한 대통령 뒤를 이어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 똑같이 이 국방 홍보원장도 지금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오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뭐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지금 내란 동조로 충분히 보일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이제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발언이 나오면 핵심을 요약해서 빨리 기사로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요약했으면 이거는 선배한테 혼나는 요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를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파악을 일부러 못한 건지 일부러 빼놓은 건지 이것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그런데 국무회의 자리에서 기강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네. 생중계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대통령이 특정 기관에 대해서 기강 잡아야 됩니다라고 주무장관에게 말한 것, 이건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기강을 잡아라라고 좀 제가 보기엔 다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정부 부처 중에 일개 그 원에 불과합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홍보원장이 마음대로 해서는 또 국가 그 질서가 제대로 잡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 홍보원장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잡히고 내용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건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건전한 토론 내지는 그 정당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 또 원장의 의지와는 달리 내용이 정해질 수도 있어야 건강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이 기강을 잡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발간되는 국방일보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국방홍보원장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기관 조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좀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앞으로 봐야 된다. 국방일보 해명도 있습니다. 기사 작성과 데스크 등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매체별로 논지가 다를 수 있고 군 매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저런 내용이라면 기관 전체의 문제 아닌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임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만 요약해서 실어요?
그걸 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홍보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 기관 전체의 문제 아닌가요? 군 매체로서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군 매체라면 장관의 말을 정말 적확하게 일면에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사실 이 대통령이 군대 전체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아 보이는데요. 예. 이게 국방일보가 물론 이게 뭐 장관의 말을 잘 제대로 전달 안 했다라는 것은 이제 보도나 그 편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난 오늘 국방일보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거는 다 이런 식의 보고가 올라갔을 텐데 통수권자로 만에 하나 군대가 아직까지도 계엄이나 과거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통수권자로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이슈를 오히려 건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안규백 장관 오늘 꼬투리 잘 잡힌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안규백 장관의 말이 안 실린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군대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국방일보 사실 군장병이 아니라면 크게 관심을 안 가져왔던 사안인데 워낙 정치적으로 국방홍보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편집권을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오늘 국무회의 때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고 짧게 두 분께만 여쭙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동석 혁신처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광재 위원님. 일단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하다가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빨리 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전형적으로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진정성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요구에 순응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고 과연 이 정도 사과로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 잠식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동안 잠복해 있던 비명과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을 계기로 재발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부담이 되는 요인이 많은데 과연 오늘 나온 최 원장의 최 처장의 네. 발언으로 인해서 이 같은 논란이 다 잠식될 수 있는가? 이건 뭐 여론의 추이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김영남 의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까지만 해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언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과연 본인이 인사혁신처장직에 맞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 인사가 지금 지난주에 16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의 낙마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낙마를 안 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마치 농담 비슷하게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사과문은 나왔습니다만 물론 100점짜리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을 맡는 게 맞느냐 옳으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최동석 처장과 같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자리에 많이 가게 되면 저런 공무원이 많아지게 되면 대한민국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에는 방금 나온 사과문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조금 전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약 한 30분 전쯤에 기자단을 통해서 사과문을 배포했다는 소식까지 다시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4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